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증시 안팎의 환경은 산타 랠리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4%대를 찍으면서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미중 간 무역 갈등도 완화되는 기류가 뚜렷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AI를 비롯한 성장주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둔 뉴욕 증시 분위기 짚어보고요. 투자 포인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에도 미장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왜 강세로 마감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기류입니다. 그 트리거가 됐던 게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4.3%가 나왔어요, 윤여민 이사님. 이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성장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제 다른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합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 의혹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3%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소비도 이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지출이 특히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의 상승분을 주도했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땐 특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이제 앞선에서 발표됐던 다른 지표들, 뭐 제가 볼 때는 뭐 근원 PC라든지 흔히 말해서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이제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GDP 성장률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덮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어떤 가능성 자체가 조금은 희박해지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가 좀 탄탄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안도감이 시장에 좀 전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3% 성장률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또 메시지를 낸 거는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은 게 확인이 됐는데 금리 인하 안 해서 시장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 하면 안 되죠. 네네. 그런데 무조건 금리 인하라고 무조건 외치고 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 거란 말이죠. 김지훈 대표님, 이렇게 잘 나온 경제 성장률이 주식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세요? 주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실적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뭐 대표적으로 개인들의 소비 지출과 관련된 소매 업체들이 대규모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 관련된 신뢰 지수가 보면 미국의 비영리 경제단체에서 조사한 거 보면 12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89.1. 근데 아까 데이터가 잘 나온 거는 상당 부분 그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부분, 재정 정책의 뒷받침이 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계 소비성에 대한 일시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런 걸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서 돈이 풀리기 생각하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뭐 국채금리라든지 그런 쪽 안전자산이나 이쪽에서 어제 금 얘기도 다뤘지만 금은 일종의 투기성 성격의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진입된 거로 보이고,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가 측면, 지수 측면에 뭐 온건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여지진 않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들이 여전히 내년 포워드로 계산해 봤더니 26년 포워드가
마이크로소프트 30배 조금 넘는 거 33배 빼고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낮은 24배 수준이고요. 엔비디아도 40배를 넘었다가 내년에 포워드 PER로는 29배까지 지금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빅테크 PER이 지금 26배인데 그러면 S&P 500에서 전체적으로 실적 증가율이 한 자릿수 미만인데 진짜 좋게 봐야 뭐 6에서 8% 정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빅테크는 연간 실적 성장률이 20% 이상을 보고 있는데도 PER이 낮아졌다는 거는 주가 측면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 거, 밸류에이션 완화된 측면을 보고 있고 실제 경제 지표 관련돼서는 3분기에 기업이익 증가가 약 4.2%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의 실적 성장을 빼면 오히려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5달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확실히 물가, 관세, 정치적 불확실성, 매크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역시도 사업자가 노동자를 덜 필요로 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공급 측 측면도 여전히 상당히 불안하다. 이민자 유입 관련된 정책에도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고요.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1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장에는 부담감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네.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윤여미 이사님, 만약에 고용이 둔화되면 지금 연준에서는 물가와 고용을 놓고 만약에 고용 쪽에 숫자들이 좀 둔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도 누가 될진 모르지만 지금 유력 후보군으로 올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를 내리려는 이런 명분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내년 금리 인하 정말 제동이 걸릴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면접 아닌 면접을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1월 달에 어쨌든 조기 임명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퇴임과 관련돼서 뭐 5월 정도까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힘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뿐만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도 확실히 지금 노동 시장에 대한 인식은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는 계속해서 어떤 이런 상황에 맞게끔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비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3%라는 놀라운 성장률이 나왔지만 그 이면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내년까지 원활한 경기를 방어할 소비가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제 붙고 있단 말이죠. 결국 미국은 소비 경제잖아요. 소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원활한 경기 순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소비 측면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소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업체들이 유통업체인데요. 여기 일단 관세도 이제 네.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네, 맞습니다. 관세 이미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네. 실적에서 계속 뭐 한 자릿수라고 얘기하지만 한 자릿수의 비중이 계속 커져서 거의 8에서 9% 정도. 그래서 대거 지금 뭐 이마트만 그런 게 아니고 코스트코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관세 관련돼서 소송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모든 유통업체들이 다 안 좋아져서 소비가 다 망가지냐? 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유통업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 자재를 하는 홈디포, 생활용품의 프록터앤갬블 엄청나 좋은 회사죠. 그리고 뭐 아마존, 마스터카드까지 모두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코스트코 말고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에 해당되는 달러 제너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미국형 다이소인데요. 네.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달러 불황소비군요. 네, 불황소비 맞습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말 그대로 불황소비가 이 달러 제너럴의 주가가 극심하게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트코와 월마트로 대비되는
대형 점포를 가진 대형 유통업자는 철저하게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나 월마트 역시도 아직까지는 실적의 안정성이 현재로서는 담보된 걸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 코스트코도 실적이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수준의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업체들과 소비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미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소비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마 이제 내년 1월 달에 반영되는 이제 4분기 실적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필두로 월마트가 필두로 하는 관세 환급 소송이 결국은 전 세계 공급자들로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에 대량 조달하는 대형 미국 유통업체들이 직격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마트나 지금 다양한 지금 코스트코를 비롯한 업체들의 이 관세 소송에 제기해서 거기서 이길 확률을 굉장히 낮다고 보는 이유가, 최근에 스콧 베센트 장관도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조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유통업체들한테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대형 소비재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굉장히 유통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표적인 소비주 업체들의 실적을 유추해 봤을 때 내년 그 일반 소비자들의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건 일단 유통주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내년 경기를 가늠하는 되게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윤여미 이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은 결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지금 미국 그 경제 지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셧다운에 관련된 이유로 인해서 한 40일 정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공정성 이 부분에 좀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PC도 그렇고 이제 CPI도 그렇고 11월보다는 오히려 12월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GDP 관련된 부분도 확실히 숫자와 관련된 왜곡이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소비와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진 상황에서 얼만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가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서 최근에 도드라진 이슈는 없는데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일단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가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라는 거죠. 뭐 아쉬우면 아쉽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더 관계가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다. 이 긴장 상태에서 더 나가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양국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이 다시 허용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의지가 반영된 뭐 잠시의 휴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불공정 관행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추가 관세 보관은 보류한 거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히토류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 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크게 또 무역 분쟁이 생길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은 중국 업체도 있지만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 부분 2027년까지 6월까지 중국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해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 반도체 관세 부과 연기하는 측면과 관련돼서는 양쪽이 미국 측이나 중국 측이나 모두 일단은 관세율이 초기 관세율 18개월 동안 0%로 유지하고 6월 23일부터 해당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포할 세율을 인상하겠다 밝히면서 네. 서로가 좀 시간을 버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 보류는 했지만 언제든 부과 가능성은 트럼프 정부가 열어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역시나 반도체 그 무역법 301조의 영향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기업에 투입한 보조금을 지적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시간을 벌어서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칩 허용으로 인해서 그 부분 또한 시간적인 어떤 갭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과 기술 문제를 결국은 트럼프가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수단화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산업의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좀 지속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H200 상대적으로 좀 고퀄러티, 고성능의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됐다. 이게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구체화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윤여미 이사님. 네, 일단은 엔비디아는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네. 뭐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출시 방식 관련된 어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중국도 그렇고 이제 음력 새해 이전에 8만 개 정도의 어떤 GPU를 중국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 생산 능력 주문을 좀 크게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은 이제 뭐 정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확실히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중국과 관련된 매출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던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점프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도 지금 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뭐 4분기부터 혹은 뭐 내년부터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중국 수출이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을까? 제가 걱정할 건 아니죠. 이거 의심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수출하는 거의 25%는 미국 행정 세금으로 내야 되죠. 네네.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도 온전히 이 H200 칩을 다 받아들일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과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워낙 당했으니까 온전히 엔비디아 칩을 받아들이기엔 좀 고가운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화웨이 칩 같은 걸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국의 시간을 벌어서 아까 관세 부분도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시간을 벌면서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화웨이 어센드 칩이 그 대표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중국 관련된 칩 옆에서 윤여미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한 대략적으로 출하되는 개수가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평균적으로 한 7만 5천 개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매출에 그래도 한 15% 정도가 추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5% 수수료 조건까지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반쪽짜리 매출을 계속 엔비디아가 가져가면서까지 중국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마진 측면이나 전체적인 그로스 마진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 큰 이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국의 AI 반도체 칩과 AI 그 클라우드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칩을 훨씬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CXMT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HBM4 전에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DDR4 단계를 그냥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년 정도에 DDR5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급격하게 DDR4를 포기하고 DDR5로 넘어간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된 전략 관련돼서 상당히 발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 타격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생태계 플랫폼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 나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 자체는 10% 15%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도전 관련된 게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쿠다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쓰는 게 메타의 파이토치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메타의 파이토치로 자체로는 강력해 보이지 않지만 구글 클라우드에 얹어서 메타의 파이토치가 엄청나게 오픈소스로 개방형 플랫폼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일종의 족보에 해당되는 엔비디아 그 개발자들이 또는 엔지니어들이 AI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쿠다 플랫폼 없으면은 마치 다 모든 걸 못 쓰는 것처럼 AI 칩을 활용 못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메타의 파이토치를 구글의 클라우드에 얹는 형태의 새로운 그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기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현 대표님은 항상 이 업계 내부의 아주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아주 잘 꿰고 계신 것 같아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미 이사님부터 한번 가보죠. 오랜만이네요. 노보노디스크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자, 위고비가 일단은 지금 뭐 마운자로에 좀 밀린 상태긴 한데 네. 이 위고비 필 그러니까 경구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FDA 승인 받았죠. 네. 요게 또 강력하다면서요? 일단은 내년 1월 초에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드디어 네, 확실히 이제 이 주사에서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반전의 포인트를 마련한 겁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사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환자분들도 제가 볼 때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혜택,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온 유통이 필요 없이 그냥 냉장 보관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 부분도 좀 장점을 꼽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또 성능과 관련돼서는 지금 일라이 릴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고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3상에서 안정성의 효능이 워낙 이제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체중 감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개선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만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 사건에 대한 어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면역도 좀 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노보디스크가 네. 일라릴리에 좀 많이 좀 마켓 시어가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눈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내년에 상당히 저렴한 저가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 정책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내년 1월부터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또 지각 변동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사제만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냐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충분히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한번 또 이제 시장을 한번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이 경쟁사들도 경구용 다 개발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선점해서 독점적 지위를 빨리 누려야 요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꽤 많이 누릴 것 같은데 경쟁 현황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1월달에 미국 출시하면서 낮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이제 GLP-1 이제 비만 치료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월 149달러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의약 약청풍에 지금 비롯한 여러 국가에도 지금 위고비 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구용과 관련돼서는 뭐 일단 아직은 뭐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한 제가 볼 때는 독점적인 지위로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놀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어떤 임상 결과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되면 또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주사 제형이 아니라 경구용 여기에 또 효과에 대한 지속성까지도 계속해서 좀 네.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제에서 먹는 약 경구용으로 가고 그다음에 더 편한 게 뭐가 나올까요? 붙이는 거.
패치형 나오지. 그거에 더해서 이제 한 번 먹는데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느냐. 예를 뭐 한 번 먹으면 몇 개월 동안 효과가 네, 지속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뭐 한 달에서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도가 계속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할 수 있다라는 것,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이 흐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김지훈 대표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졸브 AI입니다. 네. 제 기억에 이거는 처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AI 솔루션 회사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솔루션인데 이제 이커머스에 특화된 부분입니다. 이커머스에 네. 특화된 AI 솔루션 회사. 네, 맞습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네. 아마 이커머스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한 24% 전체 이제 그 커머스 상업 시장이 한 24%니까 아직도 성장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아마 그래도 절반 이상은 이커머스로 다 바뀔 것 같고요. AI 시대의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을 개척하는 유망주인데 최근에 굉장히 사실은 노이즈는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월가의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적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12월 달 매출 추정치를 월간으로 매출 추정치가 나오는데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번에 또 상향 조정해서 12월 월간 매출이 1,700만 달러,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거의 2억 달러 그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는 연간 반복 매출만 2억 달러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반복 매출은 거의 4천만 달러 수준, 연간으로 매출 나오는 거는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딜만 2억 900만 달러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요. 네. 에이전틱 커머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쇼핑도 맞춤화, 개인화, 최적화된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쇼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색해서 막 최저가 비교 검색하고 어디 브랜드에 대한 뭐 그 리뷰 검색하고 막 다 일일이 수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걸 다 AI 에이전트가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다 개인 소비를 맞춤화 최적화 대신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커머스 업체니까 개인화된 어떤 마케팅, 이커머스 업체 입장에서 네. 이걸 다 AI화, 맞습니다. 자동화시켰다. 네, 완전 자동화. 네. 거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리서치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M&A로 매출을 일으킨 거지 실제 AI 향 단독 매출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분식회계 의혹도 네, 네, 네. 불거진 바가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도 아직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직 오해예요? 해소가 완전히 안 되지 됐어요? 않았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이 부분 관련돼서 사실은 최근에 그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대거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몰랐을까? 그 부분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 클라우드는 리졸브 AI의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라는 그런 어떤 플랫폼의 형태, 브레인스투를 전 세계 구글에 얹어서 재판매하는 역할. 구글이 우리의 구글 자사 영업 조직을 이용해서 리테일 고객들한테 이 리졸브 AI를 최적화 이커머스 시스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리졸브에서 밝힌 것도 구글 향으로 나가는 구글 채널량 매출 목표를 AI 매출로만 리졸브 AI 매출의 50%까지 키우겠다고 밝혔고요. 구글 클라우드에 역시 리졸브 AI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말고 다양한 이제 소매 업체들 대표적으로 호주의 전통 대형 슈퍼마켓에도 지금 이 브레인스투가 적용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인 대형 클라우드 센터 애저의 MS의 애저와 통합해서 브레인스투를 MS 소매 고객들, MS 기업용 고객들한테 공동 판매를 하려고 있어서 최근 1, 2년 사이에 빅테크 계약들이 엄청나게 리졸브 AI가 많이 터지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리졸브 AI를 8월 달부터 추가적으로 계속 지분 매입을 했는데 물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분명히 이 부분이 그 MS나 구글이나 다른 대형 리테일러 유통마켓의 계약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졸브 AI에 대한 성장 잠재력, 현실적인 리스크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분석을 다시 해봅니다.
세계 최대 카니발, 죄송합니다. 크루즈 기업 네. 카니발입니다. 저도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약이 벌써 3분의 2가 찼다는 네. 시기어린 소식을 또 전해 주시는군요. 사실 이게 북미 쪽에서 상당한 좀 제가 볼 때는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 상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중노년층의 여가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Z세대 사이에서도 럭셔리함의 어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다 또 입소문까지 타면서 굳이 뭐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요.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가 12월 19일 이제 어닝콜에서 지금 내년 지금 예약 용량이 지금 3분의 1가 다 찼다. 1분기도 이미 거의 완료됐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카리브해 운항 공급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카니발은 좀 즐거운 비명을 좀 지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크루즈 업계가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다고 해서 캐펙 숫자를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한 어떤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좀 비용 절감, 수익의 극대화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다는 이제 공급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좀 이 고가의 어떤 이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2028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나라와는 좀 약간 좀 다른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루즈가 매력적인 여가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약이 잘 된다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내려서 예약률을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을 해서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인 거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 때 이후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아직 2020년대 어떤 이 낙폭을 많이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저거 좀 너무 길게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장기로 보신 거 아니에요? 좀 단기로 봐주세요. 네,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일봉상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약간 납득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월봉상, 연봉상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이 크루즈가 좀 매력적인 게 지금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면 흔히 말해서 항공, 숙박 이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 크루즈는 원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저렴하다라고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보다는 수요 단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계속해서 부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크루즈 쪽은 계속해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니발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누가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 크루즈 여행 상품권 한번 줬으면 좋겠다. 너무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카니발 크루즈 기업 카니발 알아봤고요. 김준 대표님 마지막 종목 이제 가보죠. JP모건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어요. 뭐 JP모건은 미국을 대표하는 뭐 투자은행이니까 당연히 알아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너무 뻔한 곳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가지고 나오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좀 너무 빅테크의 소음과 노이즈에 지친 분들이 뭔가 그래도 내년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이걸 적극적으로 막 비중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차원으로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비트코인 최초의 MMF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고요. 미국의 금융권에서 최초로 인마이 온체인 넷 일드 펀드 머니를 출시를 했습니다. 최초고요. 아마 이거 관련돼서 자산운용 쪽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구축한 유동성 관리 플랫폼 모건머니를 통해서 제공되니까 아마 이제 기존 전통 금융 자산을 뛰어넘어서 이제 온체인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해서 펀드 신청도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미국 국채에서 완전히 담보된 자산이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리고
재투자 이게 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JP모건이 최근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소매 관련된 그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관련된 투자 및 지출을 1,05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는데 이건 되게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아마 상당 부분의 지출이 AI 관련된 지출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대규모 우수 인재 확보, 인력 확보를 예상하고 있어서 경쟁사 대비 지금도 여전히 압도적인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격차를 벌리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은행 예금 시장 점유율이 현재 12%에 달하는데 아마 내년에 15%, 27년에 거의 17%, 18%까지 자산 규모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1등을 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비자 커뮤니티 뱅킹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치면 매출의 40% 비중인데 리테일 쪽에서 일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지점을 전국적으로 지금도 이미 4,000개가 넘어 있는데 매년 500개 이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리테일 지점을. 네. 그래서 아마 26년까지 올해 500개, 내년에 500개에서 1,000개를 미국 중서부나 남부나 플로리다나 텍사스 중심으로 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소비자 예금, 카드, 오토론,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된 대출 이거를 단순히 비용의 지출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성과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위를 가져가기 위한 그래서 보면 S&P 기준이 한 15%, 16% 정도 주가 상승률이 나는데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JP모건만 지금 32%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네. 주가 측면으로도 안정적인 S&P 500 지수를 2배 초과하는 지수 성장률 측면으로도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은행주 전반적으로 뭐 랠리인 건데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식으로 JP모건의 강점에 대해서 김지훈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래도 좀 있죠? 네, 일단 앞에서 이 고용 관련된 말씀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신규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관련돼서 이제 고용 지표 움직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정 지나서 7년물 국채금리 입찰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금리 선물 시장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우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전력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인터섹트를 인수했다는 호재가 지속되며 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기술주 강세 속에 3% 넘게 올랐습니다. 최신 AI 칩 H200의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며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주 브로드컴도 어제 기술주 회복세 속에 2% 넘게 올랐는데요. AI 랠리 기대감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잇따른 월가의 목표가 상향에 상승한 후 어제 1% 넘게 반락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과 은값, 구리값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광산주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구리 대장주 프리포트 맥모란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제 주가는 2% 넘게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제품 공급이 안정화됐다는 분석에 힘입어 어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며 아이폰 17 출시 15주차 제품 배송 대기 시간이 전주 대비 3일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JP모건은 상승 마감했고 현재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어제 7% 넘게 급등했는데요. 베런스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은 위고비의 경구제를 승인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1월 초부터 미국 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노보 노디스크 CEO는 알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성과로 노보 노디스크의 시장 선전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프리장에서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지난달 유럽 시장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11월 EU와 EFTA 및 영국 내 테슬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22,801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또한 1년 전 2.5%에서 2.1%로 줄었는데요. 유럽 현지 및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테슬라는 M7 종목 중 유일하게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뉴주얼 머신스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부품 제조기업 어뉴주얼 머신스가 미국의 외국산 드론 수입 규제 조치 속에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모든 신규 모델 드론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산 드론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른 미국 드론 제조사들의 반사이 기대감이 커지며 어뉴주얼 머신스는 어제 9% 넘게 급등했고 현재도 1%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1시, 한국 시각으로 25일 새벽 3시에 거래가 종료되며 크리스마스 당일은 하루 쉬어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시장의 견인차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기술주들이다. 이걸 아직까지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현 상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 증시에서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지, 이 부분을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계시다면 오늘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이 제시하는 투자 포인트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엔비디아 이슈부터 짚고 가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H200 중국 수출 허용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요즘에 주가가 좀 고개를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인 거는 온전히 H200 수출을 원하는 만큼 다 수출할 수 있겠냐. 네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수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반영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처음 나온 거는 12월 8일 날 원래 나왔습니다. H200을 허용할 수도 있다, 검토한다 하다가 사그러들었죠. 네. 그 당시 가격이 한 185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사그러들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어저께 나온 얘기가 2월 달, 내년 2월이니까 우리나라는 구정인데 춘절이라 그러죠. 중국어로는 2월 중순 이전에까지 H200을 실제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수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약 4만에서 8만 대인데 요것을 단가하고 하면은 대충 엔비디아 매출의 한 5%에서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규모는 작을 것입니다. 왜? 세일즈 텍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미국 정부한테 25%를 뜯기잖아요. 네. 그럼 하면 실질적인 임팩트는 한 4, 5%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반영했습니다. 아, 이미 반영했다고 보세요?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주가가 한 5%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실제 확인되면 한 2, 3%더 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한 7% 정도고, 그게 그 이상 반응하려면 엄청 중국이 환영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 꼭 필요한 물량은 사갈 거다. 이 정도까지는 대충 반영됐다. 매출의 한 50% 안팎이면 예전에 네. 아무 제한 없이 중국에 수출했었을 때는 네네. 매출 한 20%까지 그렇죠. 됐었잖아요. 네네. 그거 한 절반 정도인 거고. 네, 이게 이니셜이기 때문에 초기 물량이니까 더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물량 보도된 5에서 10%. 네. 그러니까 뭐 세일즈 텍스 빼고 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5% 안짝이니까 그건 반영됐고, 실제 쌍수를 해가지고 더 실제 좀 많이 팔려서 과거처럼 20% 팔린다면 또 5%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 이상은 반영됐고 나머지 5%는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술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탑픽주로 네네. 구글과 브로드컴을 kubas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죠. 브로드컴을 좀 더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구글이 네. 아니고요? 구글도 괜찮은데 구글은 항상 이제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하잖아요. 네. 지금 비슷한 레벨입니다. PER 한 26배예요.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더 높은데 구글은 마켓쉐어를 뺏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높은 거거든요. 대충 지금 레벨이면 대충 비슷합니다. 천천히 가고요. 구글이 잘 가기 위해서는 브로드컴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TPU라는 거. 그렇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한 건 브로드컴은 얘네들이 그 에이직, 커스텀 에이직 만들잖아요. 네. 이제 엔비디아, 이제는 그 구글 말고 또 다른 커스터머로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브로드컴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아마도 PER 한 35배 이하로 빠지면 브로드컴이 먼저. 지금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나서 주가는 아주 좋습니다. 네네. 여전히 내년에도 투자 매력도가 크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내년도라는 것은 얘네들의 기준으로 그 회기년도 26년도인데 올해 9월 달부터 내년 8월입니다. 네.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는 1사분기 발표된 게 이 실적이고요. 네. 2분기는 가이던스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 26년에 거의 반 정도는 회사가 알려준 거 마찬가지예요. 예측의 범위가 쉽습니다. 나머지 세컨 해프를 하면은 지금 애널리스트 예측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50에서 70%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PER이 여전히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최근에 한 10% 올라서 평균이 300달러인데 이게 아마 10배 정도만 가더라도 현재 레벨에서 한 얼마 정도야? 한 20% 업사이드가 있고 만약에 미국 평균이 24배니까 반 정도 따라가는 진짜 12배 정도 가면은 한 40, 50% 업사이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론은 포텐셜로 봤을 때는 브로드컴보다 조금 더 높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브로드컴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갖고 PR이 10배 이상 가면은 브로드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두마차라면은 미국에서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에서 메모리에서 이렇게 난리가 치는 거는 네. 아주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라는 샌디스크 낸드죠. 두 회사가 전부 다 캐파가 부족해요. 공장이 바로 가동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대만에 있는 아마 앵커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만에 있는 예전에 유명했던 파워 세미컨덕터라고 작은 업체가 있어요. 그 파운드리 하는 회사. 네. 이 업체한테 가갖고 야 너네 새롭게 뭐 공장 짓는다 가동한다며 우리한테 다오라고 공장 캐파를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메모리 샌디스크 그렇고 낸드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죠. 다만 샌디스크는 조금 비쌉니다. 한 20몇 배고 마이크론은 10배 이하입니다. 그러면 TSMC가 아니고 P- PSMC. 파워 세미컨덕터. 네. 뭐 이니셜만 보면 네. 앞에 P와 T가 틀리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김장훈 부부장님 전에도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바라볼 때 네. 그 물가 코어 CPI에 대한 네네.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CPI는 종합지수로는 안정적입니다. 2.7%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물가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인데 코어 CPI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까? CPI가 낮게 나온 거는 비록 그 좀 과거 10월 달 거 11월 거 추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밀어놓고요. 근데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CPI가 낮게 나오는데 너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시각도 있죠. 코어 CPI가 너무 낮다는 건 뭐냐면 음식료하고 그 에너지를 빼고 핵심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준내구재부터.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가 되면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소비두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도 넘버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GDP 넘버 말고 지나간 거 말고. 그런데 마침 일본은 CPI가 높았어요. 일본 CPI가 3.0이 나왔고요. 우리 CPI가 2.6이 나와서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건 뭐죠? 그럼 일본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 게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CPI가 역전됐다가 바로 그러는 게 아니고 요 트렌드가 좀 한두 달 더 지속되면 일본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미국은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경기 둔화를 걱정하게 되면 멀티플이 미국이 빠지면서 이게 엔캐리 테리토리 청산이 지금은 레벨이 상관없는데 몇 개월 뒤에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인디케이션을 주기 때문에 CPI 넘버가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고요. 너무 높게 나와도 안 좋은 아주 골디락스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3분기 성장률이 4.3%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3분기 거죠. 예. 그치. 이게 4분기는 예를 들어서 셧다운도 그렇죠. 이게 영향이 이제 반영이 안 된 수치이기 3분기는 때문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4분기가 만약에 냉랭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럴 수 있죠. 그 논리를 걱정해야 지금 될 수도 11월, 12월 때 나온 건 컨퍼런스 소비자 심리라든지 이런 CPI 넘버가 최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 거리기 때문에 12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을 다 봐야 됩니다. 인플레가 사그러들어서 고용 데이터가 나르면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퍼처싱 파워가 연속으로 빠지면 이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발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년 증시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변수들을 한번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율리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